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기자회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네, 오늘은 베르타 폰 주트너의 무기를 내려놓으라 읽으면서 남북회담 얘기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그 현장 뒷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상훈 칼럼인데요.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군사협력을 자동 개입이라면서 용병이라는 식으로 비난한다. 국회 동의 없이 단 한 명도 파병할 수 없는 나라에서 자동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조선일보가 이제는 사실관계까지 왜곡합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정 내용 중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 개입 조항이 있다는 것이 지금 논란의 출발점 아닙니까? 출발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 개입이 아니고 국회 동의를 거치는 통상의 것이라면 지금 이것이 왜 논란이 되겠습니까?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 들어보시죠. 국회의 비준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 가져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무엇라고 반박할까요? 김태영 전 장관이 맛이 갔다고 할까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부끄러움을 모르기조차 하는 조선일보. 이런 신문이 전대미문의 나쁜 대통령 이명박근혜 당선의 핵심 공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판 댓글이 싫다는 친일, 분단, 독재, 재벌 옹호자 조선일보는 공존 대상이 아니라 청산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어제 다시 한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새해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개헌의 쟁점 사항인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KBS 이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고대영 사장의 소명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해임 제청안은 이번 달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아랍에미리트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죠. 이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비밀 군사협정은 당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들을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네요.
법무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 법안 설명 자료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법무부는 1년에서 2년 안에 투기 거품이 꺼져 약 30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법무부는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관련 부처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는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으로 건너가시기 직전에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항으로 저도 향해서 가는 길이고요. 예. 미국으로 가서 다시 인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손예원 의원과 주진영 사장의 토크 콘서트 다시 한번 행사 안내 좀 부탁드릴까요? 네, 경제 알아야 바꾼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교민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 만들었고요. 11일 오후 7시 LA에 있는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있습니다. 예, 목요일이고. 네,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 13일 토요일 오후 3시
웨스트 23가의 SVA 티어터에서 똑같이 공연이 있습니다. 둘 다 유료고요. 예. 25불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25불만큼의 선물을 또 저희가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함께 강연 듣고 질의응답 받는 시간들도 준비해놨으니까요. 해외에 계신 청취자분들 꼭 오셔서 함께 들어주시고 인사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청취자라고 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손혜원 의원하고 단독샷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LA와 뉴욕에 계신 분들, LA는 11일, 뉴욕은 13일,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25불 꼭 준비하시고, 25불이 이제 최저고, 그보다 많이 내셔도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UAE 이면 합의. 이 파문은 정말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여론이 들끓고 있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기자회견 가운데서 UAE와 관련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질문이 나와서 이제 대답도 하셨고, 사실 외교적 문제는 말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다른 얘기보다도 양국 관계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양해 가능한 선에서 서로 고칠 것들은 고쳐 나가겠다라고 하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원전 수주하자고 전쟁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서 어차피 국회 비준이 안 될 거니까 군사 개입은 안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말 자체가 UAE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독인 거죠. 그렇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언론에다 대고 하면 어떡합니까? 언론에다 대고 하면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 다 읽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신이 없는 나라였구나 생각을 하게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나라라고 할 것도 없이 이명박 씨가 신뢰가 없는 사람이지 한국을 다 싸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여지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아랍에미리트도 이 파병에 관한 문제는 국회 비준사항이란 걸 모르고 그렇게 합의해 줬을까요? 아니 무슨 MB가 제왕도 아닌데. 어떻게 감추고 했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죠. 근데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할 거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정도 num쳐놓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 하여간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 이야기는 또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박근혜나 이명박의 멘트를 따다가 단어별로 따다가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신년 기자회견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올해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야, 이제 드디어 사람이 대통령이 됐구나.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오늘 기자회견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 전 세 가지 짚자면, 첫 번째는 촛불과 국민에 대한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 잊지 않고 자신의 시작이 어디였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 저한테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 전반을 좀 이따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수자와 약자들,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 점도 참 뭉클했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데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 손든 사람이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았지만 지금은 누가 지명될지 모른 채 정말 말 그대로의 기자회견이었다는 거. 이게 몇 년 만에 기자회견이었는지 정확히 이건 나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 다음이었으니까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던 일이죠. 그리고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지명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겠는데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 대통령을 모독하는 듯한 질문도 거침없이 받았던, 이를테면 장수천 비리에 당신이 연루된 거 아니냐는 식의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 저는 그 질문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여과 없이 다 받았던 그런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노 대통령 때. 네, 이번 기자회견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의 기본은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를 2번 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전에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 운영 경험까지 더해서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있고 자신감이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 전 한 축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포함해서 지금 뭐 일이 있으면 수석비서관들 아무나 뛰어 올라가서 대통령 직접 면담하면서 회의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것을 통해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많은 토론을 이미 해놓은 상태라는 것. 사실 임기로 따지고 보면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예, 예. 생중계로 나가는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될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오늘 뭐 보시던 대로 아주 잘 전 진행했다고 보고요. 손혜원 의원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대통령이 가장 빛날 때는 원고 없이 이야기할 때라는 겁니다. 원고를 오히려 읽으면서 하면 부담스러워해도 원고가 없이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달변으로 갑자기 변신을 하셔서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오늘 그런 점에서는 기자회견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의 그런 답변과 또 기자회견에 임하는 태도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건 뭐 참담할 정도다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제 기자들이 훈련할 차례죠. 아니 사실 그 9년 동안에 진정한 의미의 기자회견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문 실력이 아주 크게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 가르칠 때 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한테 오늘은 뭐 배웠니라고 물어보지 말고 오늘은 무슨 질문을 했니라고 물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만큼 고민을 하고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라도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대통령이 대답하기 어렵게 사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기자로서는 또 자기들끼리는 쾌감을 느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망신을 주는 이런 질문 말고 정말 어려운 국제 현안에 대해서라든지 아직은 대책이 없는 부분에서 찝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좀 매섭게 질문을 했었어야 됐는데 올림픽 잘 될 것 같나요?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대통령 올림픽 잘 될 것 같다는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못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하기를 바라고 물어본 것도 아닐 텐데. 주진영 선생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올해 경기가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아주 질색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공부를 해오지 않은 사람이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는 거고 공부를 좀 해갖고 온 사람은 경제 성장률이 2.5%를 밑돌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높이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범한 질문들이 많았고요. 그런 것들은 역시 준비를 해오지 않은 언론사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기자들을 지목해서 질문하게 하는 이런 방식도 좋지만은 뭐 어떤 질문이든 대통령은 다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는 상당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태도긴 한데 문제는 그런 질문할 능력이 기자들에게 갖춰져 있지 않다면은 국민들로선 참 안타까운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자들이 기명으로 뭘 물어볼 것인지를 다 이제 써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합한다면 이걸 굳이 그 기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하면은 그 기자는 뭐 빼버리고 그 질문만 쫙 나열해서 이 질문 꼭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온라인 포를 돌려서 그렇게 해서 많은 추천을 받은 그런 질문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물어봐야지 아니 뭐 기자들 자신이 갖고 있는 질문을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라고 등치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포용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하시는 분이니까 기자들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는 국민 대표단을 모아서 질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식의 소통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워딩도 직접적인 소통 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다라고 좀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저는 참 대통령의 답변이야 뭐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은 기자들의 이 질문을 보면서 이게 9년 동안 질문을 못하게 한 정권의 피해가 아주 막심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 보좌관님은 또 어떤 점들이 주목되던가요? 무엇보다 처음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들,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소득 주도 성장이 꼭 필요하다. 사람 중심의 경제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것이 비정규직과 소외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음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정책의 기조가 모든 노동자들이라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긴급하게 저희가 보호해야 하고 권익을 지켜줘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중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를 언론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임대료가 200%, 300% 치솟아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뭐 자리 싸움이니 양반 간의 문제인 것처럼 몰고 가다가 돈 3만 원이 오르는 문제를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꺾겠다라는 전방위적인 여론전과 공격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절대로 타협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지를 오늘 분명하게 좀 표명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겠죠.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하나씩 깨끗하게 다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소통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서 특히나 하위직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정책을 다시 한번 명토 박은 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을 포함해서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창업을 한번 하면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거든요. 예. 다시 재기를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궁리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사람의 프로젝트, 그간 쌓았던 신용 이런 것을 보고 은행이나 또는 벤처 투자가들이 부도가 나더라도 돈을 회수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투자받은 돈이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죠. 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씩 잘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 식의 이 금융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연대 보증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남의 보증 섰다 혹은 이제 빚 때문에 창업을 못하는 일들을 막겠다라는 점도 전 눈에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그저께 있었던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나왔지만 전 실질적으로 통일에 초석을 넣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한반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분단 리스크 이것이 극복되는 5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개헌 문제인데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입장을 밝혔어요. 특히나 4년 중임제라는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까지도 정확히 본인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리고 2월까지 국회가 논의하기 어렵다면 3월 중으로는 정부안을 내겠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 오늘 특이했고요. 아, 그럼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발의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다 법안의 발의이기 때문에 법안의 발의 과정은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준비를 해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동료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과 해당 부처가 법안을 준비해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오늘 하신 말씀은 결국은 후자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후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치구조,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빼고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개헌은 시도하겠다라는 것을 명토를 박았습니다. 아, 뭐 대통령 중임제니 뭐 내각제니 이런 식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안은 빼고 그 나머지 예를 들면 지방분권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은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으셨군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연배가 40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몽둥이를 두들겨 맞고 따기 맞고 그러고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면서 학생에게 인권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때리면 맞는 줄 알았지 그것에 대해서 맞은 게 아파서 좋아하는 거지 나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왜 당신이 나를 때리느냐라고 되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때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 수준이었었던 겁니다. 예.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뭐 1987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사람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 먹이고 고문하고 죽여도 넘어가던 시절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용공자익에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987년이 만들어낸 헌법이지만 기본권 부분에 대해 사실은 부족한 게 있는 거거든요. 30년이 지났으니까 개헌 한번 하는 것은 좀 맞다고 보고 제가 한번 개헌안에 대해서 소개드릴 때 뭐 말씀드렸지만 정치 권력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안을 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은 방식은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2월까지 안을 준비하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정부대로 준비한 안을 3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것이고 이런 푸시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대선 치른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각 당의 후보들 기억하시잖아요. 올해 지방자치선거 때 개헌 투표하기로 다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후보도 빠짐없이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것을 정략적으로 몬다면 순간 바뀌었던 이 국민의 기본권들 신장시킨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궁금하고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좀 잘 협의해서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풀렸던 것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일 합의, 박근혜 때 그 합의를 깨고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라고 한 부분이 무슨 맥락과 무슨 본질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 역사의 진실에 관한 부분은 역사의 정의에 관한 부분은 정부 간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갖고 반성해야 할 쪽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박근혜 때 일본과의 합의는 박근혜와 일본의 합의이지 지금 그 합의가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역사적 정의 규정을 할 수 있는 권위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 봐서는 이게 대통령은 그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에 또 우리가 얽매일 이유도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치가 없다는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위안부 관련한 한일 합의는 재협상할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 이 판단에 그 상당한 논리가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 대통령이 그 부분 관련돼서 내년 임시정부 100년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키워드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본과의 관계를 뭐 다 어그러뜨리고 일본하고 같이 안 하고 독립운동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한 발 저희가 강공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외교라는 건 원래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다 얌전히 앉아갖고 가만히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 원하는 것을 내다 주는 것이 국제관계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내년에 일본과 한국이 함께 합의할 수 있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옛날에 협약이 새로운 협약으로 교체되어 가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지금 뭐 당장 이 한을 폐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전 하시는 건 뭐 그런 마음은 잘 이해합니다만 내년 100년을 굳이 언급했던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맹렬한 속도를 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일본과 협의를 계속 해갈 것이라는 복선이라는 걸로 일단 점을 쳐놓고요. 내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2015년 말에 있었던 박근혜와 일본의 합의는 그들만의 합의일 뿐이지 이것이 역사적 정의와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아무런 변수가 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자들이 악플 때문인지 이른바 문바들 어떻게 좀
혼 좀 내주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모양이죠. 문바들을 혼내주라기보다는 약간 모욕적인 얘기였던 건데요. 예. 문바들의 책임자가 대통령이니 당신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안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었고요. 예.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꾸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단하라는 얘기는 시작하라는 얘기를 한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 하고 있는 활동들은 다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오늘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색한 웃음이나 이 스트레스 정도로 봤을 때 실제로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거꾸로 느꼈고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SNS에 글을 적으면 와서 아픈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무슨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하고 가는 사람보다는 논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너는 문제가 있는 놈이다라고 하는 편이 훨씬 저에게 아프게 와닿거든요. 그럼 개새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죠, 가끔.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자유로운 공동체니까 그런 분이 당연히 계시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거꾸로 저도 그렇게 크게 막 가슴을 다치진 않는데. 예.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조지고 들어오실 때는 사실 되게 아프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려는 것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의견도 들어야죠. 예. 사람들 활발하게 내는 의견들은 전 듣는 연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언론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누가 시켜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지지하는 분들의 활동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활동인 것이고 또 왜곡된 권력에 맞서서 국민들을 지키는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그들의 집단지성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네임드 한두 사람 혹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선다고 해도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참 우문현답이었다 이렇게 사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지난 9년의 정권 기간 동안 질문이 없었던 사회의 폐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점차 극복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미국에서 또 연결하겠군요? 네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주신 신간 양육가설을 선물해드립니다. 특수하게 성공한 몇몇 아이의 성공은 부모의 뒷바라지 때문으로 비춰지며 아이의 실패는 곧 부모의 과실로 평가받는데요. 신간 양육가설에서는 오히려 아이가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우수도서로 선정한 도서 양육 가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환입니다. MB고속과 적폐청산,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남의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선일보 보도만이 아니라 모든 지표로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처럼 뭐 부동산이나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도 이거는 뭐 투기 세력의 그 농간 아닌가. 실제로도 강남 부동산 쪽에서는 얼마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도 팔지도 말자. 이런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리고 있어요.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시각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문재인 정부가 6차례에 걸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죠. 투기 세력을 겨냥을 해서요. 예.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강남 부동산 가격이 연초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분야 브리핑을 들을 때 좀 머뭇거리게 되는데, 이 현상이 왜 이런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언론 보도들의 다양한 분석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언론의 분석이 일치되는 지점이 있어요. 특히 보수 언론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이 조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분석의 원인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 쪽이 바라보는 것이 일리가 있지만, 해결책은 당연히 뭐 저하고 보수 언론 쪽이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르고요. 예. 우선 실태를 보면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파리 부동산 대책 직전에 13억 원대였는데 지금 16억 원을 바라본다고 하고요. 강남 개포동의 레미안 블레스티지 뭐 이런 아파트가 있답니다. 여기 84제곱미터짜리가 18억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예. 한국감정원 분석에 따르면 새해 첫 주에 한 주 만에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0.98% 올랐는데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한 주 만에요. 한국감정원 집계 이후에 주간 단위로는 제일 높은 상승폭이었다고 하죠. 이번에 나온 대부분의 언론 분석을 보면 강남 불패, 강남 부동산 급등의 원인은 교육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투기 세력이라는 이유를 제외하고 나면 이 이유가 제일 핵심에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강남이 학군이 좋다는 거고요. 거기서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열정이 높으시니까 강남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거기서 집을 사겠다는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서울대 진학생 수만 봐도 수치가 드러난다고 해요. 2017년 기준으로 강남구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당 평균 12.8명이 서울대를 갔고, 서초구는 11.2명이 서울대에 가서 1, 2위를 차지했는데 3위 양천구가 뚝 떨어져서 수치가 5.3명이라고 하니까요. 예, 강남 서초구가 이미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뭐 오랜만의 문제가 아닐 거지 않습니까? 늘 있었을 텐데 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올해 연초에 강남이 더 급등하기 시작했느냐?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폐지의 공약이 있었죠. 그리고 이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들이 대부분이 강북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도 명문대 진학률이 높았는데 이런 고등학교들은 과거에는 강북에 있어서 강북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이제 거기를 다니면 되니까 굳이 강남으로 갈 필요가 없었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면 이건 이젠 갈 곳이 강남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요 전형을 예전에는 순차적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특목고부터 하고 자사고부터 나중에 하고 뭐 일반고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었는데 이걸 동시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도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목고나 자사고 전형에 먼저 넣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또 한 번 넣어볼 수 있는데 지금은 동시에 넣어야 되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전형에서 떨어지고 나면 전혀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강북에 특목고 자사고 지원하는 것보다 아예 강남으로 이사를 가서 강남 8학군에 거주를 하면서 이 지역 일반고의 1, 2, 3지망을 몰아서 지원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여론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강남 진입을 노리는 수요가 늘어나고 집값이 뛰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육도 잘 모르고 부동산도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더 다양한 의견을 접해보고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만 이 분석이 일리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강남 집값이 갑자기 급등한 이유를 다른 이유를 찾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맞다고 치고요. 이걸 조금 경제적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강남 쪽에 수요가 많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수요겠죠. 강북 쪽에 자사고나 특목고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좋은 고등학교라는 공급이 강남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런 분석 다음에 나오는 대책입니다. 대부분 자유주의자들, 시장주의자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고 주장을 하냐면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할수록 시장이 더 왜곡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논객이 김종호 교수라고 그 자유기업원장을 지낸 분이기도 하고 정규제 TV 이런 데 자주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특이한 주장이 땅은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땅은 사유재산이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땅은 사유재산이라는 논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토지공 개념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지대개혁도 토지공 개념의 개념을 일부 차용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김종호 교수가 땅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하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기나 햇빛, 땅은 전부 다 신이나 자연이 우리에게 준 거지만 공기나 햇빛은 부족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마음 놓고 써도 소진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사유재산으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 부족한 걸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 김종호 교수의 주장을 조금 잘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오랜 적폐인 부동산 토건 세력과 제대로 맞설 수 없어서 제가 길지만 김종호 교수가 과거에 한국경제에 쓴 칼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장경제의 기둥 가운데 하나는 사유재산 제도다. 내 노력의 결과는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을 가져가고 싶다면 나의 허락을 받으라. 이것이 사유재산 제도의 핵심이다. 사유재산 제도의 이점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용하는 학교의 화장실보다 내 집의 화장실이 깨끗하다. 공동의 재산보다 나의 재산을 아끼기 때문이다. 주인 없는 아프리카의 코끼리는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주인이 확실한 태국의 코끼리는 숫자가 불어난다. 사유재산은 주인으로 하여금 아끼고 불리게 만든다. 사유재산 제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욕망에 비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단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족하지 않다면 사유재산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대기 중의 공기는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풍부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으로 삼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부족한 것, 희소한 것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부족한 것일수록 아껴 써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제도가 사유재산 제도다. 토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원시사회에서는 토지가 공유재산이지만 인구가 늘어서 토지의 희소성이 증가하면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이 되어간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존속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상적 정치에서는 부족한 것일수록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만들려는 욕구가 강하게 표출된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가장 좋은 사례다.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그 지역 주택의 희소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거래와 이용의 자유를 보장해서 이용의 효율성과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투기 억제책들은 사유재산제도의 중요한 기능들을 무력화시키는 수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거래 허가제, 가격 규제, 중과세 같은 것들이 모두 그렇다. 주택 공개념이나 토지 공개념이나 해서 주택과 토지는 공동의 재산으로 하자는 제안들도 나온다. 그런 제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아껴 쓸 이유도 더 많은 집을 공급할 이유도 없도록 만들어간다. 재건축도 역시 마찬가지다. 강남에서 새로운 집이 공급될 수 있는 경로는 재건축뿐이다. 따라서 값이 오를수록 재건축을 장려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일들이 벌어진다. 값이 오를수록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재건축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강남 주택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지고 가격은 자꾸만 오른다. 사유재산 제도는 인간의 정서와 잘 맞지 않는다. 네 것 내 것을 철저히 따지기보다는 공동의 재산으로 삼아서 다 같이 나누자는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하지만 모두가 주인인 것은 주인이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쉽게 낭비되고 파괴되어 간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네 것, 내 것을 갈라놓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뭐 이 헛소리를 이렇게 길게 읽기는 싫었지만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시면 우리는 또다시 속임수에서 빠져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호 교수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부족하니까 사유재산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사유재산으로 만들어야 아껴 쓴다는 겁니다. 이분들을 보면요. 공공이란 것은 아예 이분들 사전에선 지운 게 아닌가 싶어요. 아예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유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바탕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사유화해야 더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는 믿음이 굳게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되게 지금 들으셨듯이 그럴싸한 말로 마치 학문처럼 포장을 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반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강남의 땅이 부족해요. 좋은 고등학교 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강남의 땅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사유재산에 맡겨야 사람들이 그 집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건데요. 지금 강남의 집이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강남이 토지공개념을 적용하는 특구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다 사유재산이라니까요. 예. 뭐 어떻게 더 사유재산화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김정호 교수 주장은 전제가 틀렸습니다. 이미 사유재산이거든요. 결국 김정호 교수는 자기가 그 말이 뻘소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고 이미 강남의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라는 걸요. 그런데 김정호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 뻘소리를 주장하는 건 내 사유재산이니까 마음 놓고 재건축하게 해달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집을 더 크게 높게 쉽게 해줘. 이런 토건적인 주장을 지금 대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주장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는 부족하니까에 있습니다. 강남의 땅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짓게 해줘 이런 거죠. 예. 근데 왜 부족한 거죠? 김정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원시사회에서는 땅이 안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화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부족하니까 사유재산화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강남만 부족하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땅이 부족하다면 왜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합니까? 지금도 땅이 부족하니까 가족 계획을 해야죠. 둘도 많자 하나만 낳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김정호 교수는 강남의 땅이 부족한 걸 그냥 부족하니까 더 지어서 해결하자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제 주장은 강남의 땅이 부족할 이유가 없는데 왜 부족해졌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걸 걱정하는 판국에 왜 강남만 땅이 부족하냐고요. 이걸 경제학 영어로 써서도 죄송합니다만 artificial scarcity라고 부릅니다. 인위적인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이 제일 좋아하는 게요. 자원이 한정돼 있다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해요. 입에 달고 삽니다. 공기나 햇빛 이런 몇 개를 빼면 모든 자원은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껴 써야 된다. 사유재산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출발을 하죠. 예. 그런데 이 말의 음모를 따라가 보면 artificial scarcity, 인위적인 희소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부족하지 않은 것조차도요. 인위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도록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위적인 희소성, 인위적인 조작, 아티피셜 스캐시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왜 비쌀까요? 이게 그 경제학적으로는 뭐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아담 스미스가 한 말입니다만, 물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 봐도 물이 훨씬 더 인간에게는 더 필요하죠. 살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를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훨씬 비싸게 팔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물은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정말 구하기 어려우니까 비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별 쓸모도 없지만요. 자, 요까지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가 정말로 부족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요, 부족한 게 아니고요, 부족하도록 조작되고 있는 겁니다. 생산량이 통제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시장을, 채굴 시장을 90% 가까이 장악한 회사가 영국의 드비어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매년 다이아몬드의 생산량을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얘네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었냐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나 뭐 이런 곳에서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이 되면 이걸 영국 제국주의 힘으로 딱 전부 다 독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드비어스가 무려 98년 동안 이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 권리를 가져요. 장장 98년 동안 독점 권한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매년 다이아몬드 채굴량을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일부러 늘 부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비싸지니까요. 예. 만약에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시장 원리에 따르면 다이아몬드가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다면 다이아몬드 공급을 늘려서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비어스 같은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별로 비쌀 이유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주의자들과 시장경제론자들은 부족하니까 자꾸 사유재산화해서 아껴 쓰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안 부족하다고요. 충분하다고요. 다만 그걸 니들이 부족하게 보이도록 조장을 하면서 가격을 띄우고 있다는 사실을 김종호 같은 사람이 감추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강남 부동산으로 돌아와 보죠. 많은 분들이 김종호류의 주장에 솔깃해하는 건,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수 언론의 강남 집값 급등 분석에 일단 동의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교육 수요 때문에 강남 쪽으로 몰리는 수요가 많은 반면에 강남의 집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저도 일단 이까지는 동의합니다. 예. 이건 다이아몬드 가격이 비싼 건 다이아몬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부족하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인위적인 희소성, 인위적으로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 강남을 인위적으로 다이아몬드처럼 부족한 재화로 누군가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인구 부족을 걱정하는 마당에 왜 강남만 집이 부족하냐고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강남 출신이 좋은 대학을 가는 구조를 니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걸 수십 년 동안 몰래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기득권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은 다이아몬드처럼 누군가가 소수만 그 다이아몬드를 누릴 수 있도록 유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강남 다니면 스카이를 잘 간다는 거죠. 스카이를 가면 사회의 기득권이 됩니다. 만약에 이 구조를 허물면, 즉 다이아몬드를 마음껏 채굴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누구나 다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지방대를 나와도 누구나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어느 지역에 살건 누구나 다 기회의 공정을 받게 해준다면 강남 땅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부족한 나라일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많이 지어주는 게 해답이겠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평등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게 해답이겠습니까?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게 해답이겠습니까? 약화해야 되는 게 해답이겠습니까? 이게 제일 큰 핵심인데요. 학벌 차별 기조를 더 강화해야 합니까? 약화해야 됩니까? 김종호가 말하지 않는 진실은 저는 최근 강남 부동산 급등의 이유가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막는 방법은요. 근본적으로 오랜 기득권 보수 세력이 유지해왔던 강남의 다이아몬드화, 그 불평등 정책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서열화를 하는 교육을 바꿔야 되고요. 강남 출신들이 더 좋은 대학에 많이 가도록 비정상적으로 짜여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요. 이래야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기득권 자체를 딱 몇 자리로 한정시킨 다음에 다이아몬드처럼요. 그걸 니들끼리만 나눠서 쳐드시는 구조를 유지하면 강남의 땅이 부족하다 사유화하라 이런 헛소리가 먹히게 되는 거죠. 저는 강남 집값 급등 문제가 부동산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다 거대한 한국의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한 번에 풀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늘 이상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대학 서열화를 다 없애고 모든 대학을 국공립화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평등화하자. 저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런 건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상이고요. 그 이상이 바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상을 바로 실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꿔야 하는 꿈은 뭐냐면 부족하니까 사유화하자라는 헛소리가 아니고요. 인간답게 살 당연한 권리를 부족하지 않게 널리 퍼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강남에 사는 놈들만 인간답게 살 기회를 다이아몬드처럼 좁혀놓으니 이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살아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비약적으로 늘리면 자연스럽게 강남은 부족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제가 쉽지 않지만 한두 해의 기억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강남의 재건축 허용해라 이런 쌈마이식 주장으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희소하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명문대가 없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요.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도 인서울을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받는 세상부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러면 강남집이 부족하다는 인위적인 희소성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길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우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희소하지 않게 만들면서요. 강남 출신의 기득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강남 부동산 급등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터무니없는 방안으로 우리 사회의 남마처럼 얽힌 문제들을 풀어보는 아이디어 코리아라고 팟캐스트 생기기 이전에 김구라 씨와 했던 인터넷 방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벌 중심의 사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대학을 서울대학교로 통폐합하는. 좋습니다. 네. 나이스 아이디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막 강의하고 뭐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주장을 김용민 PD님도 그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내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 아이디어를 들은 분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예. 웃기려고 한 건데 저는. 아닙니다. 이준구 선생님은 기꺼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전국의 대학을 평등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걸 서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기꺼이 지금 현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제가 그리고 이런 걸 들으면 물론 김영미 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한때 그 대선 국면에서 김용민 PD님이 보수층 카카오톡에서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거론이 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분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철학을 가진 분들은 그때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면 하시고 농담처럼 10대 공약을 발표하신 걸 보고 제가 진짜 놀랐는데 너무나 그 공약이 훌륭하셔서요. 페북에 쓰셨던 거 10가지가요. 예. 좋은 철학을 가진 분들은 국토교통이든 교육이든 전부 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연구와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 철학의 문제인 겁니다. 전국의 대학을 서울대로 만드는데 동의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강남 부동산 문제도 역시 한수 이남은 전부 다 강남구로. 강남으로. 네. 하나 있으면 전부 다 강남구.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제주도도 강남구가 되고. 예. 자, 하여간 참 우리 사회에 여러 남마처럼 얽힌 문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욕망체계가 정말 복잡하게 꼬여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우리의 그 사고와 발상,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뭐 어떤 식으로든 풍선 효과로 나타난다든지 뭐 그렇게 또 변태적으로 또 계속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감안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실천력을 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 보수 언론과 경제 전문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경향신문은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전문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의 논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는 최대치로 약 0.4%까지 오른다 이런 결과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오롯이 물가에만 반영된다고 전제한 결과입니다. 기업은 임금이 오르면 고용조정이나 이윤조정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죠. 이에 강승복 전문위원은 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6.8%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인 해는 2002년이었는데요. 200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년 4.1%보다 1.3%포인트 떨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2002년 고용률은 60%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올랐습니다. 경향신문은 고용률은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해왔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최저시급이 오르자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들이 해고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최저임금은 고용이 아닌 임금에 관한 정책이므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지금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아.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3도, 대전 영하 12도, 광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9도가 예상되며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6도, 전주 영하 5도, 부산 1도를 나타내겠는데요.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간에 많은 곳은 5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호남 서해안에도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남북 대화 모두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전쟁 분위기가 깊어지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대반전이 이루어지니 국민들은 많이 어지러운데 이 어지러움이 즐거운 어지러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갑작스럽다 그러는데 뭐 갑작스럽다면 갑작스럽죠. 근데 이 정부 들어서서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사인을 보냈고요. 이 베를린 구상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핵 실험이니 ICBM이니 이런 위기 속에서도 대화의 끈 놓지 않겠다라고 어떤 믿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많이 이쪽 판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이제 물밑에 감정 교환, 뭐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감정의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대화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못마땅해하는 언론은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PD가 좋아하시는 이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른바 보수 언론들은 저는 보수란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 자한당 사람들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이 얘기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남북대화가 정말 잘 되기를 그리고 이게 하나의 출구가 돼서 평창 모멘텀이란 말 쓰는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말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고 오히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전협정 하에 놓여 있잖아 지금 우리가. 예. 53년 7월 27일 맺어진 미국을 대표로 한 유엔군과 북한 사이에 맺어진 정전협정이 아래 놓여 있는데 이게 정말 평화협정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돼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사라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신문을 보니까 교황이 전 세계가 남북대화 지지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그 기사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교황은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염두에 둔 듯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한국 사람과 전 세계를 위한 평화로운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멸은 몇몇 우연과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비롯된다라고 했답니다. 구구절절 옳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평화로 나아가는 걸 늘 못마땅한 자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증오로 먹고 사는 자들, 이른바 그 안보 장사꾼들, 적대감을 자신의 존재 근거로 삼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의 이 마지막 몸부림을 뿌리치고
평화로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터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베르타 폰 주트너의 무기를 내려놓으라를 골랐습니다. 뭐 이 책은 제가 언젠가 소개해 드린 것 같기도 해요, 살짝. 근데 2번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아마 그때랑 또 상황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설렙니다. 무기를 내려놓으라. 바로 이겁니다. 이 한반도에서 무기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군축 단계까지 이어지면은 정말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저는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요. 예. 문학 공부하는 사람의 순진한 발상이라고 나무래셔도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군비의 10%만 절약해서 사회복지나 남북 평화 기금으로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상상들 하는 편이니까 무기를 내려놓으라. 이 제목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설렙니다. 일단 저자 베르타 폰 주트너라는 작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살았던 여성평화운동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여성평화운동가인데요.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얼마나 상징적인 분이냐면은 혹시 우리 김 PD 유로화 동전 꼼꼼히 보신 적 있습니까? 쓰긴 써봤을 텐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동전을 안 쓰시고 지폐만 쓰셨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유로화를 보면 동전은 8종 정도가 있죠. 1위화짜리부터 뭐 이렇게 몇 센트짜리까지 쭉 있는데 유로화 동전의 앞면은 공통이고요. 뒷면은 그 유로 관계국, 관련국들의 특징들이 드러나는 인물 또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베르타 폰 주트너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오스트리아에서 통용되는 유로화를 보면은 2유로짜리 모델이 이 베르타 폰 주트너입니다. 대단히 예외적인데요. 예. 뭘 보시면 되냐면 1유로짜리 모델이 모차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게는 뭐 액면가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모차르트보다 베르타 폰 주트너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평화 사상을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전파한 이런 운동가이자 작가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이쪽의 평화, 중립국의 평화 사상과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19세기 말 유럽은 그야말로 전쟁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겠죠. 이 소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몇 구절만 가지고 우리 남북회담 얘기를 끌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르타라는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백작집의 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군에서 뼈가 굵은 아주 귀족이죠. 그러니까 전쟁 찬양농자입니다. 이 전쟁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제국을 지키는 버팀목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전쟁 찬양농자, 전쟁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딸은 대단히 전쟁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첫 번째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서는 이 전쟁이야말로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인간을 야만적으로 만드는 파괴적인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이 전쟁에 대해서 대논쟁을 펼치면서 전쟁이 얼마나 반인륜적인지에 대해서 독파해 나갑니다. 여기 아버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마르타의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의 이른바 그 우파라는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야, 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보다는 제국의 생명이, 국가의 생명이 더 길고 중요하다. 개인들은 한 세대 또 한 세대가 사라져가지만 제국은 계속 발전해 가면서 더욱 큰 명성과 위대함과 위력을 갖게 되지. 또 다른 제국에 정복된다면 몰락하고 쪼그라들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들이 추구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것, 그것을 위해서라도 언제라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국의 존속과 위력과 번영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군 생활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또 이 국가주의 사상이 뼈에 밴 사람이겠죠.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좀 신뢰가 갑니다만은 군대 생활도 안 한 사람들이 맨날 종북 얘기하고 북한 얘기하고 전쟁 얘기하는 거 보면 더 한심한 노릇이죠. 뭐 이런 그 아버지의 국가 중심주의 사상에 대해서 딸은 끝까지 대항합니다.
정말 전쟁이라는 게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의 삶은 뭐냐? 개인의 소중한 생명은 뭐냐? 라고 계속 묻는 거죠. 예. 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타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는 그 남자 틸링이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결혼합니다마는 이 틸링의 편지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우리가 마구잡이로 그리고 흔쾌히 서로를 죽음을 향해 몰아댄다는 것. 나이를 들어 지치고 쇠약해진 사람들조차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적에게 기꺼이 자신을 바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비열한 짓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터놓는 틸링이라는 동지와 함께 이 반전 사상을 키워갑니다. 또 이쯤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MB가 UAE에 이 원전 계약을 하면서 이면 거래로 전쟁에 자동 개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김태형 전 장관이 얘기한 걸 따르면은 정말 나쁜 새끼들입니다. 제가 참 놀랐던 건 그거예요. 김태형 전 장관의 말 빌면은 UAE 이쪽에서는 분쟁이 없을 것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거기 가서 고생하고 죽고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고통을 전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그 임명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많은 또 이 리베이트가 오갔겠습니까? 저런 사악한 정권이 우리를 지배해 왔었습니다. 베트남 파병이라는 파병 문제 가지고는 또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전쟁 기계 살인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돈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화가 난 모양이에요, 제가. 정말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녹을 주신 분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권력자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 것인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죠. 헌법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을 분명히 학습하는 차원에서라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적폐청산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예. 정치 보복이 뭐니 요따위 그 프레임에 절대 갇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저자들은 그런 식으로 증오를 양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무기를 내려놓으라 해서도 여지없이 그 부분을 간파합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 일이 원인이 되어 복잡하게 얽힌 별별 일이 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 그 결과가 어떠하건 불가피하게 그에 따르는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을 속에 품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한 가지 폭력 행위는 항상 어떤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면 침해당한 권리는 조만간 자신을 주장하게 되고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데 이 갈등은 또다시 부당함을 씨앗처럼 속에 품고 있는 폭력에 의해 해결되니 그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오나 적대감은 끝없이 반복된다는 게 이 마르타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적대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진 않을 겁니다. 핵무기 금방 없애지 못할 거고요. 또 남북 화해가 하루아침에 도둑처럼 찾아올 일은 만무합니다. 열강들과의 그 역학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런 오랫동안 증오로 키워온 관계들을 사랑이라는 생명으로 돌리는, 물기를 돌리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남북 간의 난투극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적에 대한 노골적이고 적대적인 증오가 아니라 정말 생명과 삶에 대한 애정, 그리고 하나의 동포로서, 그야말로 동포로서 최소한의 이해를 염두에 두고 함께 공존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게 이번 회담에 거는 저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필요하고 생각하거나 여기에서 어떤 전쟁에서 숭고한 미덕을 끌어내거나 그리고 김정은을 어떻게 하자라고 이런 증오만 북돋우는 세력들의 순간적인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에 대한 전쟁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는 게 이 마르타의 결론에 가까운 이런 핵심입니다. 그 부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전쟁을 증오한다고
나처럼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큰 소리로 알리자고 한다면 하늘을 향해 그 항의 외침이 우레처럼 울려 퍼질 것이요. 그때가 되면 지금 대포의 폭음과 함께 메아리치는 전쟁의 함성들은 인류애를 갈망하는 인류가 내지르는 투쟁의 함성에, 전쟁에 대한 전쟁이라는 승리가 확실히 투쟁의 함성에 묻혀버릴 것이요. 네, 이렇게 씁니다. 전쟁에 대한 전쟁, 전쟁에 반대하는 전쟁. 이때 두 번째 전쟁, 무기를 든 전쟁이 아니겠죠. 정말 시민들의 시위, 저항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 반대하자는 단전소설의 걸작인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작품을 통해서 남북회담에 거는 기대를, 제 생각을 몇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또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베에서 또 젊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이런 전쟁. 이런 전쟁이 뭐가 좋다고 아이고 참 계속 하자 이러고 있으니, 물론 뭐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계속 강공으로 나갈 때 저쪽도 이제 힘의 균형 때문에 더 심한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야말로 적대적인 공존이고요. 지구를 무기로 뒤덮자는 얘기기도 하겠죠. 뭐 국민국가가 독립하려면 군대는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군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어느 선에서 끊고 서서히 평화 분위기로 나가느냐는 역할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겠죠.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시니까 요 구절이, 제가 놓친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요. 전쟁을 얘기하는 자들은 절대 자신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구절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웅적인 용맹함을 가장 내세우는 사람들, 전쟁에서의 업적과 위험을 가장 열렬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전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교수들, 정치가들, 술집에서 정치 얘기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노인들의 합창이지요. 네, 어떻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자신들은 전쟁에서 어떤 희생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걸 파우스트의 합창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전쟁이나 적대감을 계속 부추기는 거겠죠. 그걸 끊고 평화로 나아가는 것, 평화협정으로 나가서 남북이 공존하는 세계, 이걸 하나의 지렛대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기대하는 것, 이 출발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싶고요. 이 순간을 밀고 나가는 것도 역시 깨어있는 시민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에서 인정한 선샤인맨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햇볕 정책을 이어갈 대통령이란 뜻이지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들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에 박근혜 정부, 심지어 백악관과도 다르게 사전 원고 없이 자유롭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또 지방에 있는 다양한 군소 매체들도 참여한 점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비저 박정엽 기자와 TV조선 최지원 기자 두 분이 기자회견 후기를 보내왔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TV조선 최지원 기자입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께 질문 2개를 던져놓고 하나를 골라서 답변하라,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무례하다며 기레기라며 문파들이 저를 욕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하라고 해서 대통령께 선택권을 드린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선비저 박정엽 기자입니다. 기사 좀 편하게 쓰고 싶다는 게 잘못입니까? 대통령님 지지자들이 기자들을 못살게 굴어 제대로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지지자들에게 안 좋은 댓글 좀 달지 말라고 해주세요. 아이고, 박정립 기자님, 최지원 기자님,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먼저 TV조선 최지원 기자를 욕하지 마세요. 이분은 저를 아주 또 좋아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저를 좋아했으면 2016년에 경남 양산에 있는 저의 자택까지 찾아와 집안 내부까지 몰래 촬영했겠습니까? TV조선에서도 무파가 잠입해서 활동 중인 거죠. MB나 박근혜의 자택에 찾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기자들은 없잖아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저에게만 기자들이 애정을 갖고 있으니 자택 내부도 몰래 들여다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비즈 박정입 기자님, 우선은 제 지지자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인 박성중 의원이 그러는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올랐다고요? 아이고, 조선비즈 박정입 기자님,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기자님을 기발놈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발한 기자다. 뭐 이런 의미겠지요. 우리 기발놈, 조선비즈 박정입 기자님, 그리고 TV조선 최지원 기자님, 우리 국민들에게 영원한 기발놈으로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가수 남진 씨의 그대여 변치마오 띄워드릴게요. 그대여 변치마오 그대여 변치마오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앞서서 김성애 보좌관과 관련한 내용을 짚어봤는데 근데 여하간 참 역대 이렇게 관심이 뜨거웠던 기자회견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이었지만 기자들이 뭔 질문을 하나 이것도 역대 이런 관심을 받은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리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의 눈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던 사안이었거든요. 과연 저대로 읽을까? 누군가가 혹시 돌발 질문을 던지진 않을까? 네, 그래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동아일보 기자가 강모 기자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새마을운동을 비판하는 쪽으로 한번 질문했다가 나중에 기자들과 대통령이 회식을 가졌는데 그때 박 대통령이 이 기자한테 박치기를 했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네, 그랬군요. 역시.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맥락을 잘 모를. 질문의 맥락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이상한 질문, 비틀어버린 질문을 하더라도 나는 준비된 답만 읽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비틀었는지 안 비틀었는지조차도 인지 못하고 그냥 준비된 원고만 읽는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네. 재차 묻고 재차 따지면 그때 이제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겠죠. 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이 진짜 기자회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날 기자들이 좀 어땠는지 그 이모저모를 저희가 좀 취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보셨겠지만 기자회견의 진행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기자회견이었고 또 질의응답도 오갔는데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경쟁이 좀 매우 치열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청와대 춘추관이 이제 기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거기서 기자회견 장소인 영빈관까지는 한 차로 5분 정도 거리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기자들을 태우려고 버스가 왔었는데 이 버스가 9시에 출발인데 8시 한 40분 정도부터 기자들이 줄을 쫙 섰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기자회견은 누가 지목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 좀 잘 띄는 그런 자리에 앉고 싶어서 줄을 쭉 섰다고 하고요. 도착해서는 잠깐의 좀 검문 검색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검문 검색을 마치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자체는 굉장히 활기찼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한 30분 정도 신년사를 발표하셨죠. 예.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딱 시작을 했는데 처음 질문하실 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던 한 250명 정도의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드는 이전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있었고요. 내년 기자회견 때 말이죠. 눈에 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이투아이로 이제 딱 접촉이 된 사람이 질문할 기회를 얻는다면은 내년에 아프리카 원주민 복장을 한 기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눈에 확 띄게. 안 그래도 저희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한테 예. 나체로 한번 가라. 아니면 안철수하고 똑같이 분장해가지고 대화하기 싫지 않을까요? 그런가? 네. 그러면 김정숙 여사 복장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여길 왜 딱 봤는데 이제 기자가 분장한 거예요. 이런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디트뉴스 기자 같은 경우에는 A3 용지에 크게 충청대표 디트뉴스 24 대통령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들기도 했고요. 실제로 또 지목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전자신문 기자는 지목을 당하기 위해서 좀 튀는 색상인 보라색을 입고 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울산메일 기자는 질문권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딱 받으면 여기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분도 결국 질문권을 얻었습니다. 전자신문도 얻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체 편중이 없어졌어요. 이전에는 기자 단끼리 질문을 모으고 순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일간지 그리고 방송사 이 정도였지 지역 언론이나 아니면은 작은 소규모 매체 이런 쪽에서는 좀 질문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매체 편중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상파 기자가 한 명도 지목이 안 돼가지고 윤영찬 수석이 특별히 질문권을 배려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백악관 기자회견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었잖아요. 9년 만에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지난 9년 동안 이렇게 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도 있었는데 본인들이 안 했던 거죠. 행사하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명의 기자로서는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질문 기회를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질문 수준이 말이죠. 참담한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요. 진짜 이거는 메가데스라는 락그룹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메가데스요? 다 죽었다 이런 의미. 메가데스. 대략학살 이런. 아니 근데 질문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한다는 질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고 말이야. 그럼 대통령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은 거기서 잘 될 것 같다고 하겠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하나만 한 질문을 왜 길을 써서 하려고 했느냐?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려고? 글쎄요. 일단 질문을 하면은 누구나 준다길래 다 손을 들었는데 막상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질문 수준이 정말 아쉽기도 했고 무엇보다 진짜 아쉬웠던 거는 질문이 좀 너무 편중이 됐던 거예요. 특히나 이제 북한, 정치, 개헌 이런 정치적 주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정작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경제 쪽 관련 질문이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이완배 선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쉽기도 했는데. 그래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선비즈인가요? 거기 기자 질문이 좀 어이없었는데 이게 박정엽 기자였나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던 게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 비판 기사에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린다. 이런 지지자들의 격한 표현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지자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당부해줘야 편하게 기사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질문을. 이 소중한 질문 기회를 얻어서 대통령한테 징징거리는 질문을 한 거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알바를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명을 줘서. 이 문바들아 좀 닥쳐라. 그렇게라도 해주길 바란다. 참, 하여튼 이거 보면서, 이게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 9년 질문이 없던 사회에 피해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어떤 특정한 그 현장에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그때는 대비도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은 질문이 조금 좀 표피적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신년 기자회견을 오늘 아침 9시에 1시간 뒤에 신년 기자회견 합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뭐 나름 매체 이름이 딱 나오고 하니까 그 매체에서도 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시켰을 텐데 네. 이 소중한 질문 기회를 뭐 댓글 다른 것 좀 한마디 해달라고 이렇게 날려버리면 예. 사실 좀 굉장히 아쉽죠. 이게 어쨌건 대통령 기자회견이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이런 일이 내년에는 없어야 할 테고요. 차라리 기자들이 질문의 퀄리티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면은 언론사가 국민들한테 공모하는 거예요. 뭐 제가 앞서서도 기자들이 전부 다 질문을 내서 이걸 갖고 다득표를 한 그런 질문만 하게끔 하자 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아니면 언론사가 저희 기자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이 컨택을 할 테니까 뭘 질문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 주세요.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이 듣고 싶어하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놓고 기자회견이라고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게 외신을 통해서 나간다면 얼마나 민망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죠. 뭐 이슈 장악도 많이 안 돼 있던 것 같고 준비할 시간이 길었음에도 이 소중한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게 된 거죠. 뭐 아니면은 가끔씩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단과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네네. 그럴 때 그 당시에 대화를 아예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제같이 그렇게 중구난방식의 기자회견은 안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환부, 우리 언론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환부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있습니까? YTN이 파업에 돌입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파업 찬반 투표는 미리 했고 이 미리 한 찬반 투표에 투표함을 열었어요. 그래서 2017년 뭐 임금 협상 결렬과 YTN 바로 세우기를 위한 파업 찬반 투표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 결과 가결됐습니다. 예. 79.57%. 그래도 꽤나 높은 수치죠. 그래서 이제 파업에 돌입을 할 것 같고요. 최남수 씨가 뭐 징계 카드를 꺼내 들려는 것 같은데 이미 뭐 지난 9년 동안 온갖 징계와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겁내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다만 좀 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최남수가 지금 계속해서 노중명 기자를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아이고 일개 부장에게 너무 탄압받으시네 우리 사장님이. 네, 그러게요. 이 최남수가 기자회견에서 노중명 기자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노중명 기자가 뭐 사장 공모에서 낙마하면 복직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그리고 노조에 불리한 여러 소문에 대해서 노 기자가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언론관이 우려된다. 언급 안 했다고? 네. 노조를 향한 마타도에 대해서 노중명 기자가 얘기를 안 하면 그게 언론관이 우려가 되는 건지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야, 이거 뭐 예전에 그 문모닝을 연상케 하네요. 노모닝이네. 노모닝. 네. 그리고 노중명 기자가 자신의 측근들과의 톡방에서 최 사장 출근 저지, 뭐 보도국 수성 이런 투쟁 방침을 내려서 조직관이 우려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노중명 기자가 뭐 주변 사람들하고 카톡을 한 거를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주변 사람들하고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게 뭐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를 놓고 따져봐야지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나 쟤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뭐 이게 불법이다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 딱 보면서 좀 최남수 씨가 좀 과하게 무리를 하는 거 아닌가 피해 망상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예.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거는 사실 최남수가 사장에 내정된 직후에 그러니까 사장이 되기 직전에 저희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최남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노중명 기자가 앵커를 맡아가지고 뉴스를 이끌면 손석희의 JTBC와 대적할 수 있지 않겠냐. 복직 기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YTN의 자산이다. 이 사람들보다 YTN의 충성도를 더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복직한 이후에 노종면을 YTN의 자산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노종면은 왜 복직했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까? 네, 지금 그렇게 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의 그릇이 좀 보이는 단면이기도 하고 보면서 진짜 한심했는데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말을 이렇게 뒤집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재밌는 분이네 이 양반.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강대강으로 부딪힐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쉽게 어떻게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YTN 노조는 최남수 사퇴 말고는 출구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약속을 저렇게 뒤집는 사람인데 말도 막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요. 뭐 저런 사람을 어떻게 좀 신뢰를 하고 뭐 사장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여간 참 이번 사태를 보면서 YTN이 왜 해직 기자들이 내부 적폐 없이 YTN의 미래가 없다고 얘기했는지를 극명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YTN 이야기. 또 대전 MBC 얘기를 제가 깜빡하고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이진숙 대전 MBC 사장이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일이 아마 해임안이 처리됐을 시점이었던 걸로 보였는데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이진숙 사장이. 이게 그 퇴직금이 걸려 있는 문제죠. 그렇죠. 퇴직금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해임되면은 퇴직금을 챙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먼저 그만둬서 퇴직금을 챙겼는데 그 퇴직금이 2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언론노조 MBC 본부가 뭐 사퇴 압박받고도 요지부동이었다가 끝까지 입속을 챙기려 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심지어 이진숙은 올해 1월 2일부터 그다음에 사의를 밝힌 8일까지 지역 관계자들한테 뭐 사실상 뭐 사퇴를 한다고 인사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사를 하러 다니는 것도 회사차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끝까지 이제 꼼꼼하게 빼먹은 건데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진숙은 일단 물러났고 재밌는 거는 엊그제 대전 MBC 뉴스였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이진숙 퇴출을 환영하는 리포트를 냈어요. 그 리포트 한번 들어볼까요? 대전 MBC 이진숙 사장이 사임했다는 소식에 지역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대전 MBC 재건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MBC 이진숙 사장이 자신의 해임 논의를 위한 MBC 주주총회를 불과 나흘 앞두고 돌연 사임했습니다. MBC 보도본부장을 거쳐 2015년 취임한 이 사장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유화하고 노조를 탄압해 지난 정권의 언론 부역자로 선정됐으며 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도 올랐습니다. 이진숙 대전 MBC 사장이 IS와 중동의 현재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퇴진운동을 비롯해 100일이 넘는 노조 파업과 제작 거부 등 회사 안팎의 거센 사퇴 요구에 이렇다 할 반응도 보이지 않아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이 사장에게 갑작스런 사임 이유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는 주총을 앞두고 돌연 사의를 밝혀 퇴직금을 챙길 수 있게 됐다며 끝까지 입속을 챙기려는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의 촛불혁명을 주도한 국민주권 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이진숙 사장 퇴출을 환영했습니다. 이진숙 사장의 퇴출은 어찌 보면 우리 구성원들의 또 투쟁의 결과물이자 지역사회 전체의 성과입니다. 이진숙 사장 사의로 대전 MBC 재건이 더욱 탄력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사장 공모가 시작되면 노사로 구성한 사장 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이달 말쯤 새 사장이 결정됩니다.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영방송인 대전 MBC의 차기 사장은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할 적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네, 이렇게 제대로 송별 인사를 나누는 대전 MBC군요. 네, 대전 MBC 이진숙 사장이 사임했던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뭐 대전 MBC 재건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건 이진숙 사장이 사퇴가 거의 확정적이었을 때 뭐 대전 MBC는 파업에서 복귀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대전 MBC 사장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대전 MBC를 재건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진숙 씨 그 제멋대로 방송을 사유화하다가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아주 톡톡하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진숙 사장은 대전 MBC 보도에 자기가 그 예전에 걸프전이었나요? 그때 종군 기자로 이름을 떠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전 MBC 리포트에 자꾸 이렇게 중동 얘기를 네, 보도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직접 나와서 막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참 방송을 자기 걸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그래요. 하여튼 뭐든지 권불 10년이란 말도 있듯이 자신의 지위가 또 권력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다가 끝내 아주 패가 망신하죠. 하여간 이 마지막 가는 모습 퇴직금 챙기기 위해서 이런 부끄럽고 존심 구겨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이진숙 씨 보면서 사람의 진심은 이미지, 인상에서만 발견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폴앤메리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91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주하며 비공개 군사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시인했죠. 다만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 MB에게까지 보고하지는 않았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태영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군사협약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비공개 군사협약이라는 명백한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시민들에게 여쭈어봤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2376분이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94% 거의 모든 시민들은 헌법 부정 행위인 만큼 MB를 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 관계가 있는 만큼 수사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런 의견은 6%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제이슨 스칼리님, 저의 소원은 첫째도 적피해 청산, 둘째도 적피해 청산, 셋째도 적피해 청산입니다. 라고 하셨고, 김영성님, 보수정권 입만 열면 안보 타령으로 지랄하더니 뒤로는 역적질을 했네요. 네, 역적질 적확한 표현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얼마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7,530원인데요. 정답자 무반동인간님. 촛불혁명으로 행정 권력은 교체됐지만 나머지 기득권은 적폐 세력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네요. 우리 민중들이 문재인 정부를 믿고 확고한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어리맘님.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도 오르길 기대했는데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시급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큰 걸까요? 클로징 사연 당첨자 호랑이 6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을 따다 구운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호랑이 섹스님, 2009년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MB의 지시 없이 아랍에미리트와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었을까요? 빨강 비행기님, 정선태 교수님이 낭독해 주신 눈길 감동적이었습니다. 명작은 되새김질할 때의 감동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글도 그렇고 영화도 그런 것 같지요? 1987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라겠습니다.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